오늘 대청소랑 이불 빨래 싹 해놔. 내가 저녁에 와서 확인할 거야. 토요일 아침부터 새엄마는 화장을 하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외출 준비로 분주한 새엄마의 목소리엔 여느 때처럼 차가운 기운이 묻어났죠. 저는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그저 내내 하며 새엄마의 지시에 답하기 바빴습니다. 창롱 속 이불들은 전부 꺼내서 햇볕에 널고 창롱 안도 깨끗이 닦아. 새엄마는 봄맞이 대청소라며 온갖 요구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새엄마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작 중학생인 제가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야 했고 설거지에 빨래, 청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저녁을 준비를 하고 자기 전엔 다음날 아침 반찬까지 미리 만들어 놓아야 했어요.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만화방에서 놀았지만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새엄마가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새엄마는 제가 이 모든 걸 하는 동안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거나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가거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며 유유자적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수다를 떨 때면 저보고 차를 끓여와라, 과일을 깎아와라 시켰죠. 친구들 앞에서까지 저를 식모처럼 부리는 새엄마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집을 나가버릴까 여러 번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장 나가서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외면할 게 뻔했어요. 미성년자인 제가 혼자 살아갈 방법도 마땅치 않았고요. 그러니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몇 년이 훌쩍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고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여니 오래된 이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 베란다를 옮기며 털고 또 털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 맨 아래에 있던 두꺼운 소미불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꽃무늬가 그려진 묵직한 이불이었죠. 다른 이불들과 달리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순간 아빠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불은 엄마랑 아빠가 결혼할 때 혼수로 장만한 거야. 신혼 뒤 참 따뜻하게 덮었지. 아빠의 따스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불에 붉은 꽃무늬 천을 쓰다듬었어요. 그러자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가 이 이불을 소중하게 복원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움이 컸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꼭 안았어요. 엄마 아빠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이불에서 희미하게 나는 옛날 비누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그 냄새에 결국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참 이불을 안고 울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일을 끝내야 했으니까요. 만약 일을 다 못 해놨다가는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내친 김에 그 이불도 꺼냈습니다.
새엄마는 이 이불이야 신경도 안 쓰겠지만 제가 정성껏 털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이불을 낑낑거리며 꺼내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이불솜이 워낙 두꺼워서 펼치는데 꽤 힘이 들었어요. 한쪽 끝을 잡고 쭉 펼치는데 반쯤 펼쳤을 때였습니다. 뭔가 묵직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죠. 손을 멈췄어요. 이불 안쪽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혹시 옛날 물건이라도 들어있나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엄마나 아빠와 관련된 물건일 테니 조심스럽게 이불을 펼쳤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런데 완전히 펼쳐진 이불 한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10,000원권 지폐 뭉치였어요. 저는 외마디 감탄사를 내뱉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폐 한 뭉치를 집으려다가 몇 번이나 떨어뜨렸죠. 이게 진짜인가 싶어 지폐를 만져봤습니다. 진짜 돈이었어요. 돈다발이 꽤 두툼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니 한 뭉치당 30만 원씩 묶여 있었어요. 그런 돈 뭉치가 여러 개였습니다. 당시로선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었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보는 건 아닌지, 새엄마가 돌아온 건 아닌지 확인하느라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 돈은 대체 뭘까? 얼마나 되는 걸까? 저는 돈 뭉치를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야 생각해보면 그 돈 뭉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제가 9살 무렵이었어요. 그때 친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엄마를 떠올리면 건강한 모습보다 야윈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하얗게 여인 엄마 얼굴이 함께 떠오르거든요. 엄마는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아빠 손을 잡고 병문 안을 갈 때마다 엄마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손을 꼭 잡았을 때 엄마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때는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그저 엄마가 아프니까 병원에 계신 거라고만 생각했죠. 엄마 장례식 때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검은 옷을 입은 어른들이 우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봤죠. 엄마가 안 계신 집은 여러모로 어설펐어요. 아빠는 직장 다니면서 어린 저를 돌보느라 늘 정신이 없으셨죠. 출근하시기 전에 서둘러 밥을 차려주고 퇴근하면 지친 몸으로 빨래를 하셨습니다. 아빠가 해주시는 밥은 늘 김치찌개나 계란말이 같은 간단한 것들 뿐이었어요. 가끔은 라면을 끓여주시기도 했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예쁜 도시락을 꺼내 먹을 때 저는 분식집에서 산 김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들 도시락 속에 예쁘게 모양낸 소시지랑 하트 모양 계란말이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엄마들이 정성껏 싸준 게 보이는 그런 도시락들이요. 저도 그런 도시락을 먹고 싶었지만 아빠한텐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집안일을 몰아서 하다 보니 집은 늘 어수선했어요. 아빠는 주말이 되면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하고 밀린 청소를 하시느라 바빴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 있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하셨어요.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저도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건 제가 했습니다.
간단한 청소도 제가 했고요.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 때 저는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아빠와 단둘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아빠가 우리 딸한테 새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괜찮겠니?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친엄마를 배신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엄마가 슬퍼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지친 얼굴을 보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도 일하고 집안일 하면서 저까지 케어하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사람, 아플 때 챙겨줄 사람,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기엔 부끄럽고 아빠한텐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둘 생기는 시기였어요. 다행히 새엄마의 첫 만남은 괜찮았습니다. 화사하게 화장하고 상냥하게 미소를 짓던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친엄마처럼 잘해줄게. 우리 딸 잘해보자.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녹았던 것 같아요. 결혼식 날 저는 예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새엄마가 사준 드레스였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예뻤죠. 처음엔 새엄마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맛있는 반찬도 매일 해주시고 학교 준비물도 꼼꼼히 챙겨주셨죠.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집에서 만들어주시고 생일날엔 케이크를 사서 생일 파티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예쁜 도시락을 싸갈 수 있게 됐어요. 새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정말 예뻤습니다. 소시지도 예쁘게 모양을 내주시고 밥도 주먹밥으로 만들어주셨죠. 아빠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비극은 갑작스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고모가 와 계셨습니다. 새엄마는 어디 가고 고모가 집에 계신 건지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고모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고모의 표정을 보면서 저 역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죠. 네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그래서 엄만 지금 병원에 계셔. 연락 오는 대로 우리도 병원으로 가야 하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고모의 말에 얼른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머릿속으로 수없이 빌었어요. 부디 아빠가 무사하기를, 크게 다치지 않으셨기를 간절히 바랬죠. 엄마를 잃었는데 이대로 아빠마저 잃을 순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전화벨이 울렸고 고모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그대로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요. 저는 응급실 대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장례식장에 모셔진 영정사진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험 잘 보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건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워낙 어려서 그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헤어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치러지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는 아빠는 응급실로 오기 전에도 이미 위독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장례식장으로 경찰과 보험사 직원이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조문객들도 아빠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했고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학생 나이에 천혜고아가 돼버렸어요.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친척 어른들은 저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애는 어떡하나? 누가 데려다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친척 중엔 저를 걷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모네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고모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친척들도 다들 사정이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애들 셋 키우는데 하나 더는 무리예요. 집도 좁은데 어떻게 애를 들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15살 아이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새엄마가 나섰어요. 제가 키워야죠. 이미 제 딸이나 다름없는데요. 새엄마의 한마디에 장례식장이 숙연해졌어요. 친척들은 모두 새엄마를 칭찬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저마다 칭찬을 보태자 새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한가요? 함께 보낸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동했고 저도 새엄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친척들한테 떠맡겨져서 눈치 보며 살 생각을 하니 끔찍했거든요. 새엄마는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산 사이잖아요.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새엄마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보여주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했어요. 앞으로 네가 집안일 다 해.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새엄마가 저를 걷어들인 진짜 이유를요. 새엄마는 부려먹을 식모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빠가 남긴 집과 유산은 챙기면서 저는 그냥 공짜로 부릴 수 있는 가정부로 생각한 거죠. 그때부터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새엄마가 좋아하는 모닝커피까지 타드렸죠. 커피는 설탕 2스푼, 프림 1스푼을 정확히 넣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게 무슨 맛이야 라며 화를 내셨거든요. 학교 가기 전엔 설거지와 간단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싱크대를 반짝반짝 닦고 거실 바닥도 쓸고 닦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면 등교 시간에 늦을 때가 많았죠. 선생님께 늦잠을 잤다고 지각사유서를 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하고 식사 후엔 설거지까지. 새엄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이것저것 지시만 했습니다.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었어요. 한 가지를 끝내면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숙제할 시간도 제대로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책상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피로에 눈이 저절로 감겼죠.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새벽에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친구들은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 저는 집에서 일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같이 놀자고 해도
항상 거절해야 했어요. 새엄마가 허락할 리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얼굴이 누렇게 떴어. 혹시 어디 아파?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창피하고 서러웠습니다. 새엄마한테 구박받으며 산다는 걸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어요. 친구들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아서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진로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어요. 전 일찌감치 꿈을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의류 디자이너였죠. 저는 옷 입는 센스가 남달랐어요. 친구들 옷차림을 보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면 다들 좋아했죠. 너 진짜 센스 좋다. 나중에 스타일리스트 해야 되는 거 아냐?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패션 잡지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잡지를 빌렸다가 구석에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죠. 해외 패션쇼 사진들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서 의류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제가 디자인한 옷을 사람들이 입는 모습을 상상하면 설렜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옷이 백화점에 걸려있는 모습,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이 제 옷을 입은 모습, 그런 상상을 하면서 힘든 일상을 견디곤 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저를 고등학교조차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도 가고 싶고요. 대학? 등록금은 누가 내주는데 꿈 깨. 넌 고등학교만 나와도 감지덕지해야 돼. 결국은 담임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주셨어요. 제 성적이 나쁘지 않으니 고등학교에 보내라고 권유하셨죠.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새엄마는 마지못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까지 하시니 어쩔 수 없네. 대신 학비 외엔 한 푼도 더 안 줄 거야. 알았지? 하지만 약속과 달리 학비도 제때 안 줬어요. 학교에서 독촉 편지가 와야 마지못해 내주곤 했죠. 그런 상황이니 교재비는 당연히 꿈도 못 꿨죠. 저는 친구들을 통해 어렵게 참고서를 구하고 교복은 졸업한 선배가 물려준 걸 입었습니다. 교복에 치맛단이 다 풀려 있었지만 새로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입었어요. 블라우스도 누렇게 변색된 걸 표백해서 입었고요. 그런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집안일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새엄마는 고등학생이면 이제 다 큰 거 아니냐며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학원은 당연히 못 갔고 독학으로 공부해야 했어요. 하지만 집안일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늘 부족했죠. 친구들은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 더 공부한다는데 저는 그 시간에 걸레질하고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늘 중위권이었어요. 대학에 가려면 더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설령 대학에 붙는다 해도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새엄마가 대학을 보내줄 리 만무했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진로 상담을 받으러 가서 솔직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만 말했죠. 선생님은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라고 하셨지만 제 성적으론 장학금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꿈은 점점 멀어지고 현실은 암담했으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저와 달리 새엄마는 아빠가 남긴 유산으로 편하게 생활했어요.
아빠의 교통사고 합의금도 무시 못할 금액이었어요. 가해자 측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으니 거액을 배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못해도 몇 천만 원은 됐을 거예요. 새엄마는 그 돈으로 백화점 쇼핑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냈고 피부과도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거실엔 늘 백화점 쇼핑백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옷은 한 벌도 안 사주면서 자기는 계절마다 새 옷으로 옷장을 채웠죠. 새엄마 방에 들어가 청소할 때 보면 옷장에 옷들이 가득했어요. 가격표가 달린 채로 걸려있는 옷들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집도 결국 새엄마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미성년자라 상속권이 있었지만 서류를 어떻게 꾸몄는지 제 도장을 받아내더니 자기 이름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법무사 사무실에 끌려가 도장을 찍었지만 그게 무슨 서류인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한텐 단돈 1,000원도 아까워하면서 자기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몇만 원짜리 크림을 펑펑 샀어요. 한 번은 새엄마가 사온 크림 가격표를 봤는데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 돈이면 제 참고서를 몇 권이나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번 집을 나갈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집을 나가도 당장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홧김에 짐을 싸다가도 아빠의 장례식장 장면을 떠올리면 손이 멈췄어요. 친척들은 모두 저를 거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사정이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미성년자라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를 봐도 성인만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였죠. 설령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도 쪽방을 얻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쪽방 월세가 10만 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는데 저한텐 그것도 큰 돈이었거든요. 무엇보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자퇴하면 미래가 아예 없어지니까요.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취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때 나가자.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밤마다 이불을 덮어쓰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살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새엄마가 외출 준비를 하며 명령조로 말했어요. 오늘 대청소랑 이불 빨래 싹 해놔. 내가 저녁에 와서 확인할 거야. 장롱 속 이불들을 전부 꺼내서 햇볕에 널고 정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라며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새엄마가 현관문을 나서자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고 이불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 맨 아래에 있던 두꺼운 솜이불을 발견했죠. 붉은 꽃무늬가 그려진 엄마 아빠가 신혼 때 혼수로 장만했던 그 이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을 펼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도뭉치를 발견한 겁니다. 완전히 펼쳐진 이불 한가운데 만원권 지폐 뭉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이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돈을 챙겼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새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했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짐을 쌌어요. 교복 한 벌, 속옷 한 벌, 학생증 정도. 더 챙기다가는 새엄마가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옷장을 열었다가 닫고
서랍을 열었다가 닫고 뭘 가져가야 할지 제대로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지난 몇 년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시작되는 집안일, 차가운 말투, 친구들 앞에서 느꼈던 수치심.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터미널로 향했어요. 걸으면서도 뒤를 수없이 돌아봤습니다. 혹시 새엄마가 일찍 돌아와서 쫓아오는 건 아닌지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죠. 버스 정류장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계속 뒤를 확인했어요. 옆자리 아줌마가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선 가장 빨리 출발하는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매표소 아저씨가 학생, 혼자 서울 가? 하고 물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괜히 들킬까봐 어물어물 대답하곤 표를 받아들었죠. 버스 출발 전까지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통이 트였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고향을 보며 눈물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훌쩍거리니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아이고 학생,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곤 얼른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저녁이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낯선 대도시,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막상 도착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TV에서만 보던 서울이 이렇게 크고 복잡할 줄 몰랐거든요. 일단 터미널 근처 여인숙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 있냐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미성년자가 왜 이런 데를 왔냐고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주인 아저씨는 제가 돈을 내밀자 말없이 키를 건네줬어요. 좁은 방에 들어가서 가방 속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만원권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나, 둘, 셋. 열심히 세다 보니 어느새 탁자 위에 지폐 더미가 쌓였어요. 정확히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여인숙방에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밥은 근처 분식집에서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웠어요. 행여 새엄마가 찾으러 올까봐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거든요.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어쩌나 싶어서 밖에 나갈 때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죠. 하지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고민하던 중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찾은 거죠. 바로 옷이었습니다. 비록 새엄마 구박으로 새 옷은 못 사 입었지만 친구들 헌옷을 얻어다가 리폼해서 입을 만큼 저는 옷을 좋아했어요. 청바지에 구멍을 내고 찢어서 멋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단추를 바꾸고 레이스를 달아서 평범한 블라우스를 예쁘게 바꾸기도 했어요. 스카프로 벨트를 만들거나 헌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옷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재밌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리폼한 옷을 보면 센스 있다고 칭찬해줬어요.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리폼을 부탁하기도 했죠. 그리고 가끔은 제가 리폼한 옷을 친구들에게 팔기도 했어요. 한 번에 몇천 원씩 받으며 용돈을 벌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재료를 사서 또 만들고 팔고 그러면서 작은 성취감과 재미를 느꼈습니다.
새엄마한테 구박받고 사는 건 힘들었지만 옷을 만지고 있을 때만큼은 그런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의류 디자인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패션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이제 대학은 갈 수 없지만 관련된 일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옷 장사를 해보자고 결심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에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고작 18 나이에 무슨 장사를 한다고. 사업 계획서도 없고 경험도 없고 더군다나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에서요. 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몰라서 더 용감하게 부딪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잃을 게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새엄마 밑에서 살았으면 미래도 없었을 테니까요. 제 또래를 상대로 장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대학가 근처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신문을 보고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당시에 대학가 근처 고시원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죠. 어떤 곳은 너무 지저분했고 어떤 곳은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몇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적당한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방이라 조금 어둡긴 했지만 그래도 깨끗한 편이었어요.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누우면 발이 벽에 닿을 정도였죠. 책상 하나,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내 공간이 생겼다는 게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제 방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새엄마 눈치 안 보고 혼자 문 닫고 쉴 수 있는 공간이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의 편안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돈 관리 계획도 세웠어요. 100만 원은 당분간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200만 원으로 장사를 준비하기로 했죠. 여인숙에서 며칠 고민하며 나름대로 계산해본 금액이었습니다. 고시원에 짐을 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을 떼올 곳은 당연히 동대문 시장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급성장한 동대문 시장. 저도 지방에 살면서 소문만 들은 곳이었어요. 동대문 가면 예쁜 옷이 정말 많대. 맞아, 나도 들었어. 값도 싸고 종류도 엄청 많다던데?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귀가 쫑긋했죠. 언젠간 나도 거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직접 가본 동대문 시장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였고 건물마다 빼곡히 옷가게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트렌디한 옷, 값싼 옷, 개성 있는 옷들이 넘쳐났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는 옷들, 큰 소리로 호객하는 상인들, 짐을 가득 실은 손수레들,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은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며 구경만 했습니다. 어떤 옷이 인기인지, 가격대는 어떤지 파악했죠. 도매상들이 장사하는 방식도 관찰했어요. 어떻게 손님을 응대하는지, 어떤 식으로 가격을 흥정하는지 눈여겨봤죠. 발이 퉁퉁 붓고 다리도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설레고 즐거웠어요. 그렇게 며칠 돌아다니다 보니 점점 물건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발품을 팔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또래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공부한 끝에 드디어 물건을 떼기로 결심했습니다.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옷가지를 골랐어요. 티셔츠, 청바지, 원피스, 가디건 등 한 벌당 도매가가 3,000원에서 10,000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조금씩만 떼왔어요. 혹시 안 팔리면 어떡하나 걱정되어서요. 한 스타일당 두세 벌씩만 샀습니다. 그 후 큰 보따리에 옷을 담아 대학가로 향했어요. 보따리가 무거워서 몇 번이나 쉬어가며 걸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대학교 정문 앞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돗자리 하나를 깔고 옷들을 펼쳐놓았죠. 처음엔 목소리도 잘 안 나왔어요.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안 하면 아무도 안 봤거든요. 그렇게 하니 지나가는 학생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옷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정문 앞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캠퍼스를 오가는 또래 학생들을 볼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나도 평범하게 자랐다면 저렇게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 책가방을 메고 웃으며 다니는 학생들, 동아리 현수막 앞에서 사진 찍는 모습, 대학 축제 포스터를 보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보면 때로는 부러워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친구들끼리 즐겁게 이야기하며 지나갈 때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장사에 매진했습니다. 또래에 대한 부러움을 오히려 원동력으로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학교 시간을 철저히 파악했어요. 언제 손님이 많은지 분석하고 그 시간에 맞춰 자리를 지켰죠. 장사를 하다 보니 또래 손님들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스타일링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손님들이 고민하면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건 언니한테 안 어울려요. 이게 훨씬 나아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줬죠. 처음에는 제 조언을 의심하던 손님들도 제 말대로 입어보고는 사장님 말이 맞았다며 고마워했어요. 트렌드도 빠르게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의 옷차림을 보고 비슷한 스타일을 찾아왔어요. 서점에 가면 패션 잡지를 서서 보며 공부했죠. 돈이 없어서 살 순 없었지만 사진을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동대문에서 비슷한 옷을 찾아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도 면밀히 관찰했어요. 그렇게 하니 점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됐어요. 처음 떼온 물건이 다 팔리는 경험을 했을 때 돈을 세어보며 느꼈던 뿌듯함이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물건을 더 많이 떼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가 점점 커졌죠.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거죠. 뉴스에선 연일 암울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부도, 실업자 증가, 거리의 노숙자들. 그런 뉴스를 접하며 저도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 장사는 더 잘 됐어요. 백화점이나 브랜드 의류는 비싸니까 대체품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난 거죠. 값싸고 실속 있는 물건을 찾는 손님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렴하면서 예쁜 옷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외환위기가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그때는 리폼 의류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헌옷을 독특하게 리폼해서 저렴하게 판매했거든요. 그 사이 이런 부탁을 하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언니, 이거 조금만 깎아주면 안 돼요? 알바비 받아서 어렵게 사러 왔어요. 비슷한 또래라 손님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값을 조금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회전율이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었어요. IMF 시기에 저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걸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자체 단속이 심해졌거든요. 불법 노점상 단속이 강화되면서 점점 장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처음엔 경고만 받았습니다. 학생,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적발되면 물건 압수해요. 하지만 장사를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제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단속이 상대적으로 덜한 저녁이나 밤으로 장사 시간대를 옮겼습니다. 다행히 학생들도 저녁에 더 많이 나와서 매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늦은 밤에 장사를 마무리하고 어두운 골목을 혼자 걸어갈 때면 무서워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곤 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간대를 옮겨도 단속을 완전히 피할 순 없었어요. 단속 왔다는 다른 노점상들의 외침이 들리면 저도 황급히 옷 보따리를 챙겨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옷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뛰지도 못했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단속반 직원들을 피해 골목으로 숨어들 때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옷 몇 벌을 떨어뜨리면서도 일단 도망쳤어요. 골목 구석에 숨어서 숨을 헐떡이며 기다렸다가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날은 물건을 모두 압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은 고시원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 제대로 된 가게를 내야 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단속을 피하고 비를 맞고 추위에 떨면서 말이죠. 겨울에는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많았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엔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손을 녹였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옷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어느덧 1,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때부턴 큰맘 먹고 점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의 작은 가게들을 두루 둘러봤어요. 부동산에 가서 상가 매물도 수시로 확인했죠.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를 파악했습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여기까지 온 거 제대로 해보자. 며칠 뒤 대학가 골목 안쪽에 작은 점퍼를 찾았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위치가 괜찮았어요.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골목이었거든요. 저는 이 가게를 제 첫 점포로 삼기로 했습니다. 계약하는 날 손이 떨려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힘들었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쓰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계약서를 받아들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오는 길, 계약서를 품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자꾸만 웃음이 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계약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임차인 칸에 적힌 제 이름을 보며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빠, 저 드디어 제 가게를 냈어요. 이불 속에 있던 그 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점포 인테리어를 하고 간판을 다는 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직접 옷걸이를 배치하고 거울을 달고 조명도 설치했어요.
오픈 첫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가게를 여니 노점상 시절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축하한다며 화분을 들고 온 손님도 있었죠. 점포가 생기니 매입 규모도 커졌어요. 장사도 그만큼 잘 됐고요. 덕분에 몇 년 후에는 매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쇼핑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온라인이다. 하지만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던 제가 쇼핑몰을 연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PC방에 가서 인터넷을 배우고 쇼핑몰 만드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이것저것 눌러보고 책도 사서 봤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들어와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하지만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 사이 옛 친구들 소식도 들렸습니다. 대학에 간 친구들은 IMF의 여파로 졸업 후에도 취업을 제대로 못해서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친구도 있었고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한 친구가 넌 오히려 잘 됐네라고 말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학 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말이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늘 안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새엄마 밑에서 힘들었던 그 시간도 결국은 제 독립심과 생존력을 키운 시간이었어요. 만약 그때 편하게 살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죠. 돌아보면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어요. 20대는 오로지 장사에만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좋은 인연도 만났어요.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남자를 만났거든요. 그 사람은 제 과거를, 새엄마 밑에서 힘들었던 시절을, 혼자 서울로 올라와 고생했던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시댁도 제 사정을 이해했고 오히려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 후 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저는 사업을 접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댁의 도움 덕분이었죠. 저 역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 가끔 아이가 물어보면 조금씩 얘기해줬어요. 너무 힘들었던 부분은 빼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이야기를요. 그럼 아이가 와, 엄마 대단하다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죠. 그럴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사업을 성장시킨 끝에 지금은 제법 규모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도 여러 개로 늘어났고 직원들도 고용하게 됐죠. 30년 전 돗자리 위에서 시작한 장사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당시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 말이죠. 새엄마가 존재를 몰랐던 걸 보면 아빠나 엄마가 숨겨둔 돈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비상금을 이불 속에 두기도 했으니까요. 은행 통장보다 현금을 선호하던 시절이었죠. 게다가 그 이불은 엄마 아빠가 신혼 때 혼수로 장만한 이불이었어요. 두 분 중 한 분이 몰래 모아둔 돈이었을 거예요. 혹시 엄마가 딸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빠가 가족을 위해 준비해둔 돈이었을까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 돈 덕분에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이불을 펼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새엄마 밑에서 계속 살았을지도 모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돌아가신 엄마 아빠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엄마 아빠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대학 정문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던 모습,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던 모습, 추운 겨울 손을 호호 불며 장사하던 모습.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일이 늘 안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힘든 시간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